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19분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시정연설. 기회만 되면 챙겼던 단어, 자유는 이번 연설에서 빠지고 약자와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박수갈채와 보이콧으로 엇갈린 국회 상황, 현장 기자 연결해서 전국 분석으로 이어가고 또 국정감사 주요 장면도 모아보겠습니다. 충성팔 1세기인 시진핑 3기 출범에 중국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한 돌격대 몇 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대통령실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9분가량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면서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협치 대신 협력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던 지난 5월 16일에 이어서 5달 만에 연설에 나섰는데요. 지난 5월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에 들어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줏빛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확대됐고 나라 빚은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장님과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절감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민간 주도 경제 활동에 쓰겠다고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지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정책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폭우 피해를 본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들 내용입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등 청년 관련 정책들, 어르신 관련 기초연금, 또 첨단 미래기술 분야 투자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구상이죠. 담대한 구상도 다시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안에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미사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고요. 사병봉급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는 예산이 포함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코로나 추경도 초당적 협력으로 확정지었다 등등 협력이나 협조라는 표현을 썼지만 협치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5월의 시정연설 때도 마찬가지로 협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보다 야당의 협조 요구에 더욱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박 기자의 설명대로 협치 아닌 협력을 언급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앞으로 예산 정국에도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사뭇 다른 광경이었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강행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텅 빈 좌석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시정연설 중간중간에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정의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폐, 국회 모독 발언 사과를 요구하는 팻말을 붙이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극한 갈등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한가슴에서 참 있겠습니다. 한가슴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손들서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발언을 사과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시정연설 보이콧 두고 여야 신경전 계속 이어갔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책무를 져버렸다고 맹비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새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스스로 협치는 없다고 밝힌 것 아니겠냐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계신 모양이죠. 더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이처럼 여야 갈등의 골이 끝을 모르게 깊어지면서 다가올 예산 정국에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법 독재다 아니다 국회 탄압이다 앞서 발언도 그렇습니다만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극명하게 다르죠?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국제 여건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민생 현안 해결책을 두루 담아내며 협치 의지를 보여줬다고 호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 감세로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호평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협치 의지를 포기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 없는 대통령입니다. 정의당 역시 빈술의 자화자찬으로 민생과 국정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며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로 5선의 정우택 의원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당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총 96표 가운데 49표를 얻어 부의장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함께 결선 투표에 올랐던 서병수 의원은 2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네, 그리고 검찰 속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 부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을 마련해 건넨 대장동 일당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오늘도 구속 상태인 김용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구속한 뒤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이곳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이 다른 이들을 한 곳에 불러놓고 대질 조사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돈을 줬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 물증도 확보해서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김 부원장에게 건너갔다는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처를 규명하는 겁니다. 물론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이를 입증하더라도 불법 자금이 현금으로 건너간 만큼 용처 파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4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을 나눠 받으면서 특정 시점에 많은 돈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는 8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을 지난해 5월 한꺼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발족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검찰은 당내 조직 관리를 도맡았던 김 부원장이 새 불리기에 한창일 시기 큰돈이 필요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구속 상태인 김 부원장을 오늘처럼 수시로 불러서 불법 자금의 용처를 추궁한다는 게 검찰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 조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돈을 건넸다는 대장동 일당은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 앞에서 여러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원장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의 중요한 결정은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고 따지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이번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몰랐겠느냐고 언급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전후로 김용 부원장이 휴대전화를 버리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 측 역시 돈을 만든 사람과 갖다 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부인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뿐 아니라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사건 공소장에도 과거 이들이 접대를 주고받았다고 자세히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접대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고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으로 일했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재산 변동 과정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김 부원장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정진상 실장의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미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수사에서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선거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인수를 결단하기 넉 달여 전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1화를 운영하던 통일교는 안산시에도 인수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산시의 당시 기업 접촉 기록 등을 확보해 대가성 후원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와 비교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네, 자금 시장 경색을 초래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여야 정치권의 내탓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전임 강원도지사는 이번 사태 원인은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 보증을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을 향한 여권 일각의 책임론에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지사가 돈을 못 갚겠다. 이제 이게 1차 사고고요. 그 시장에서 왜 못 갚냐 그랬더니 이제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저를 공격을 한 겁니다. 이제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든지 이제 방만 경영을 했다든지 무리한 빚 보증을 했다든지. 근데 이게 점점 더 빚을 안 갚겠다는 뜻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게 막을 일을 무려 50조를 투자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거죠. 네, 정치적 보증 철회라며 최문순 전 지사가 김진태 현 지사의 책임을 직격하고 있는 건데요. 급격한 금리 상승기 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건설 현장에선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도 멈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연쇄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만 5천 제곱미터 땅입니다.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3,300억 원 규모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시행사에서 이제 금융 PF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행사에서 딴 채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건설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라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에 나선 한 시행사는 납부일이 2달 넘게 지나도록 매각잔금 3,430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7천억 원 규모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의 연체 잔액과 연체율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PF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2%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자를 50억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게 되면 수익에서 50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규도가 이미 많이 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데도 또 나고 있고요. 지금 재벌시장은 이미 지금 7군데, 9군데가 이미 공매 중입니다. 착공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분양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시행사나 조합 사업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 인상이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분양 의지를 이제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특별금융 지원과 채권 펀드 조성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화랑기나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한 PF 대출을 받거나 내준 사례도 많은 만큼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번 달 말까지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 등 위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점검 결과를 살피며 자산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사업 대출이 더 위축이 되면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100여 가구가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건설사 측은 공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사업 대출까지 꽉 막혀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나가 있는 곳이 공사 중단된 그 아파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9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한 동짜리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장판과 도배 등 기본적인 작업만 마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입주 날짜가 미뤄지더니 지난 7월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전세 계약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또 어떤 분은 파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아들 집에서 신세 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목돈을 찾아야 다른 곳에 계약을 할 텐데. 이 아파트는 2년만 전세로 살고 별도 비용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터라 신혼부부 등이 많이 계약했는데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인근 여관이나 원룸을 구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00여 가구가 계약금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액 모두를 합치면 4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건설이 멈춘 이유에 대해 건설사 측은 올해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부동산 사업 대출까지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리고 건설사는 연대보증을 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최근 분양 경기가 꺼지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견과 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자금난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보증을 못 서겠다고 밝힌 이후 단기 자금 시장이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설사 측은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던 터라 피해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사 측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700여 채에 대해 갭 투자를 했다가 깡통 전세가 속출해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건설사 대표는 YTN 취재진에게 분양이 안 된 건물들이 쌓였을 뿐 갭 투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주민 50여 명은 이달 초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 여파로 발이 묶여있던 승객들을 태울 대한항공 대체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오늘 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세부에 발 묶여있던 승객들 귀국시킬 비행기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예, 대한항공 대체항공편은 오늘 낮 12시 33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체항공편은 세부 막탄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현지 시간 오후 4시 20분 출발해 인천공항에 밤 9시 40분 도착할 예정입니다. 애초 오전 10시 인천공항 출발 예정이었지만 필리핀 당국의 착륙 허가가 늦어지면서 출발도 지연됐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3일 오후 11시 7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악천후 속에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가 파손되고 세부 공항이 폐쇄되면서 어제 해당 여객기의 복귀 일정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은 현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필리핀 공항 당국이 공항 운영을 재개하면서 대체 항공편 운항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세부 공항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만 운영합니다. 대체항공편에는 어제 귀국 예정이었던 승객 120여 명이 탑승합니다.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들도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대체항공편을 타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도 공항 폐쇄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승객 300여 명을 수송하기 위해 오늘 낮 12시 25분과 12시 9분 각각 대체항공편을 세부로 보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팀도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 세부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감독관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현장 수습과 사고조사 착수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필리핀 보홀섬에 위치한 팡라오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후 배편을 이용해 오늘 새벽 세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세부 공항에 대형 크레인이 없어 사고 여객기는 현재까지 활주로 끝 250m 지점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안전을 고려해 여객기 중량을 줄이기 위해 어제 오후 5시 남아있는 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항공기 내 약 8톤가량의 승객 수화물을 빼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노총이 또 분란이 생기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라면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또 한 번 부적절한 처신으로 분란을 일으키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산업재해 해결 노력에 대해선 대통령이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뒤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라며 잘 지시했지만 정작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른 SPC그룹 계열사의 빵 제조업 시장 점유율이 83%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파리크라상과 SPC 삼립이 각각 41%와 30%를 차지했고 제빵공장 노동자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은 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SPC 관계자는 해당 매출 집계는 빵류 제조업 등록업체만 포함이 돼 시장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CJ 푸드빌 등 다른 업체를 합치면 자사 계열사 배출 비중은 40% 초반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갑작스런 사업 종료와 해고 통보로 논란이 됐던 푸르밀 사태. 푸르밀의 원유를 공급해온 낙농가들이 회사의 사업 종료 통보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40여 년간 푸르밀에 독점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왔는데 독단적인 폐업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공급처를 잃게 됐다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첫째, 각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쿼터 기본량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낙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쿼터에 비례한 손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푸르밀 직속 농가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것입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는 춥다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는 대관령 영하 2도를 비롯해 철원 2도, 대전과 전주 5도, 서울 7도 등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낮부터는 서울 18도 등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일교차가 큰 날씨,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세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변이가 주도하는 7차 재유행이 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취재부서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7차 재유행.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음 달 재유행 전망이 나왔는데 BQ1 변이는 어떤 겁니까? 네, BQ1 변이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입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의 하위 변이로 오미크론의 새로운 가지입니다. BQ1 변이는 국내에서도 조금씩 검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변이가 7차 대유행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검역을 강화해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이가 백신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내일 2차 개량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포함한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분명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전날의 3배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자는 20대 1명을 포함해 17명입니다. 정부는 단풍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헬로윈 등 각종 축제도 열리는 만큼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이 입장하는 윤 대통령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고 정의당은 의석에 피켓을 붙이고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고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라는 이제 점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데 네. 이제 불참한 거죠, 말하자면. 불참한 건 처음입니다, 지금. 근데 과거에도 대통령이 입장해서 시정연설 할 때 직접 불참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야가 마찬가지였어요. 상당히 이제 항의성 시위도 하고 팻말도 보이고 그랬는데 네. 아예 이제 그 본회의장에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에요. 네, 지금처럼 아까 보니까 텅텅 비어 있긴 합니다. 국무총리 대독할 때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할 때 처음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그 당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하는데 물론 대통령이 최근 뭐 이른바 비속어 논란 뭐 지났습니다만 좀 네. 그런 부분도 사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질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항의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국회와 이 행정부와의 관계인데 지금 뭐 여야 간의 뭐 대치가 지금 점점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 민생에 관련된 걸 연계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입법부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 예산국회란 말이에요.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데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행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예산을 짜려고 하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네.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예. 이 부분을 거부한다는 건 좀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에서 다른 국면에서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서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네. 정치 공방의 차원이고 정치적 수사의 차원이긴 한데 굳이 그 부분을 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까지 연장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야당이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나게 과거의 독재 정권이 탄압할 때처럼 어떤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조금 저 전략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정연설 때는 좀 참여해주고 그리고 네. 다른 때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은 투쟁과 민생은 좀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좀 들리는데 민주당이 사실 사전 환담 자리도 있었는데 여기도 불참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국회 지금 사실은 아름다운 관행이 뭐 남아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네. 자꾸 이제 이 금기 서로 이제 선을 넘으면서 여야 모두 과거에 그래도 좀 괜찮았던 그런 관행들마저도 마구 허무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 경찰이 당사 압수수색하는 것을 뭐 의원들 갑자기 불러가지고 막아선 부분도 그렇고 이번 그 경우에도 그렇고 너무 좀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수사 결과 또는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에게 뭐 소환장이 날라왔다거나 네. 뭐 또는 이제 뭐 기소를 한다라거나 그런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뭐 이재명 대표 뭐 자기 일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요. 무죄라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너무 좀 과한 행동이 아니냐는 거죠. 곧바로 연계를 시켜서 네. 시정연설에 불참한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더 의구심이 더 생기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과잉 대응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향후에도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그 좀 판단들을 좀 잘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찌됐건 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행 중에서 나쁜 것들은 좀 다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좋은 것들은 좀 지켜나가는 것도 뭐 서로 그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금기의 룰로서 좀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표 의장도 아무튼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송구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그럼 민주당이 왜 보이콧하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도 사실 피켓 시위 속에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일단 막말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사라는 어떤 문제고.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대통령의 그 이제 그 발언 이제 해외 순방에서 있었던 발언 이 발언 문제가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예. 근데 지금 사과라는 게 시기가 좀 지났어요. 사과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하냐.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는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뭐 사과를 하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비속어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을 향해서 했다라는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야당에게 오히려 명분을 안 주는 건데 어쨌든 그건 넘어가서 지금 사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가지고 다시 정치적 이슈로 삼기는 때가 지났어요. 이슈가 워낙 큰 이슈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사과가 됐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가 됐건 말이죠. 국회의 민생 입법이라든지 정책이 부재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로 정치가 또 실종되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정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필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거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이 예산을 하겠어요? 결국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깎든 뭐 더 덧붙이든 간에 그럼 나중에 무슨 명분으로 다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거는 뭐 야당이 어쨌든 자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네. 거기다 항의 표시라고 하더라도 향후 아무튼 민생과 관련된 거를 정쟁과 연관시키지 말아라. 그건 아마 국민적 지지를 받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선 말씀하신 대로 사과의 시점은 좀 타이밍은 늦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오다 그렇죠. 보니 지난번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논리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건 뭐 다시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사 압수수색한 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고 뭐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하는 게 명분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소환해서 한 대 얹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역시 좀 이 부분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런 시정연설 계기로 해서 어찌됐건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땡땡 발언은 우리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땡땡을 뭐 지금 자당 의원들 향해서 했을 리는 없는 거고 야당을 향해서 했다라고 이제 뭐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뭐 국회에 좀 자주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국회 전체를 뭐 묶어서 얘기했던 뭐 야당을 겨냥해서 얘기를 했던 이 땡땡이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 대표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점 본인이 좀 말실수를 했다 네. 하는 정도의 언급은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정연설에 그걸 뭐 담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다른 계기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 지금 뭐 정무수석도 있는데 정무수석을 보내서 야당에 미리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조금 그 대통령실의 좀 미숙함이 아닌가 또는 윤 대통령의 고집이 너무 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 원하는 사과는 없었지만 아무튼 시정연설 속에 잠시 뒤에 키워드로 보겠습니다만 국회가 6번 등장하긴 했거든요. 자, 키워드 보기 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예산안의 청사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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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네, 외교 무대에서도 그렇고 항상 자유란 단어를 챙겼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 혹시 자유가 몇 번이나 언급됐을까 기자들도 아마 주목했을 텐데 일단 명시하지 않았고요. 자유에 대해서 경제 13번, 약자 7번 이렇게 언급을 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두 번째 시정연설? 대통령 연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재정 건전성 강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 정권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인식이거든요. 현 정부의 인식이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지금 너무 악화돼서 지금 국가 채무가 말이죠. 나라 빚이 GDP의 반을 넘었다. 이제 그런 언급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인식하에 이제 재정을 좀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산이 늘어왔잖아요. 증액돼 왔는데 이번에 줄었어요. 네. 우리 줄었단 말이에요. 639조인가 그런데 줄었고 그 재원을 절감해서 이제 사회 약자에게 쓰겠다. 이게 큰 틀입니다. 물론 안보 얘기도 있었고 한미일 협력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또 공적 원조도 강화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조는 그거라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이제 그 재원을 약자나 복지에 쓰겠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이제 약자 복지. 약자 복지라는 단어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사회적 약자 얘기는 워낙 많이 있었는데 약자에게 복지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가치 공유라는 말은 여전히 나왔어요. 자유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겠다. 이거는 현 정부가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 맥락에서 이게 나왔다고 봅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사실 아까 저희 그 대통령실 박수정 기자가 전해준 내용에서는 협치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단어만 언급한 점을 좀 주목하기도 했거든요. 네. 협조, 협력 이 표현을 이제 썼고 협치란 단어가 이제 없었던 것. 이것도 역시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배경이 있죠. 배경이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식 그 직진 본능이 반영된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진 본능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예산안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윤석열표 첫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정책적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작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야당과 더군다나 이 지금 거대 야당 아닙니까? 협치는 지금 필수적인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 최근에 한 발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협치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좀 거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협조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조금 전에 직진 본능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협상은 없어. 다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한테 협조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으로 좀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나 협력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의 이를테면 직진 본능을 반영한 단어 선택이라고 평론가님은 그렇게 좀 생각이 보시는데 됩니다. 찾아보니까 협치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 조금 더 정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협력은 그야말로 서로 돕는 것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협력이라는 거는 지금 예산 편성을 이제 정부가 하고 예산 통과를 국회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건으로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수직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협력이라는 게 물론 상호 평등하긴 합니다만 협치라는 단어는 아주 국어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거버넌스잖아요. 평등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거든요. 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협력은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협력이나 협치나 어차피 국회가 지금 서로 협력하거나 협치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특히 야권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는 정치인 것이고 정쟁은 정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전부 지금 이 수사와 관련시켜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아무튼 제1야당의 의석이 많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은 여권입니다. 그래서 여권도 야당도 지금 과도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도 좀 거리를 둬야 되고 당대표의 리스크를 왜 전부 정당이 등치시키냐고요. 그것도 좀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도
어쨌든 간에 상대는 협력의 대상이 됐건 협치 대상이 됐건 야당의 협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고 언제까지 또 예산을 통과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라면은 야당에 대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하면서 야당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할 수 있건 뭐 협치가 됐건 그런 명분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사과 말씀도 저도 좀 이왕이면 하는 게 좋았었는데 결국 안 했단 말이죠. 그 야당도 뭔가 이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주어져야 돼요. 야당도 극단적으로 이 수사를 끝까지 계속 모든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고 특검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지난 다음에 특검 얘기를 꺼내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워낙 검찰 수사가 이제 공정성을 상실하면 특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지금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수사 초입일 수도 있어요. 김영 부원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특검도 좀 일단 지켜보고 이 여권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서로 뭔가 절충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야가 양쪽이 다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할까 너무 원론적 얘기긴 합니다만 협치 리더십이 너무 안 보여요. 양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정치가 완전 실종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이슈가 그래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마저 이렇게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 얘기긴 합니다만.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선 다수 의석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는 말 포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었는데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정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는데 그 정치를 복원할 이를테면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 어느 선으로 좀 잡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쯤은 그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이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영수회담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몇 차례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했죠. 당내 상황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뭐 당내 상황도 어찌 됐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지금 정상화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 정도는 뭐 영수회담이든 또는 뭐 여야 당 대표 회담이든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일종의 좀 빅딜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표 예산안 통과 못 시키면 어떻게 보면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존재는 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지금 야당의 발목을 잡혀서 아무것도 좀 일을 좀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조금 전에 직진 본능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최근 뭐 여러 가지 어떤 발언 내용이라든가 또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냥 야당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안도 당신들이 협조해 주고 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더 손해냐 하는 거죠. 뭐 민주당도 뭐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듣겠죠 당연히. 민생 외면했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지금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좀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도 여권도 말이죠.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 국회 민생을 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생각해야 돼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정당 다 두 정치 세력이 모두 이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수사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거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 부분 놔두고 검찰의 중립성을 믿어보는 거죠. 검찰의 공정성을 믿어보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다른 민생이나 정치관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수사에 관련된 거 어떤 뭐 빅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수사에 관련된 건 타협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법과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다른 여타의 일이 많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거나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좀 움직인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거의 다 올스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이제 그래서 며칠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수사 얘기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 얘기고. 이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가 오로지 대장동 수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야가 이 수사와 검찰 관련된 건 좀 최대한 자제하고 예상국회란 말이에요. 이분 이렇게 하면 이건 야당도 보이콧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여권도 조금 야당을 달랠 수 있는 무슨 카드를 한번 연구를 해서 뭔가 어떤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수사 얘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민주당이 보이콧 나서게 된 배경을 또 이해하려면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검찰의 공정성을 믿어보기로 하고라는 대목이 눈에 띄었거든요. 검찰의 수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문서 4개를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가져갔어요. 그냥 김용 부원장실에 있는 먼지, 공기 뭐 이런 거 압수해간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건 본인 검찰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뭐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다 압수수색해 가라고 하죠. 민주연구원에 침탈한 것은 그냥 보여주기 뭐 이런 거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겁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당사 8층에 있으면 당사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허락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주거 침입이라고 봅니다. 네, 정청래 의원 입장은 이렇고 검찰 같은 경우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좀 문서 자료를 확보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쇼를 한 건지 아닌지는 네. 이번에 확보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그야말로 압수수색에서 가지고 나올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갔고 빈손으로 실제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네. 그건 당연히 그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 탄압 또는 이제 그런 그 강압 수사 또는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불평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 또는 검찰 쪽으로 역풍이 더 불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에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그 근거 자료들을 확보했는지는 지금 누구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연구원의 미세먼지를 압수했는지 아니면 정말 김용 부원장의 지휘의 역할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론가님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 또 검찰이 주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폭로성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문드리면요.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제 진술이 지금 뭐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점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과도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심경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뭐 정말 이재명 대표로서는 듣기 너무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뭐 한 푼도 안 받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줬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민용 회계사라든지 이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얘기가 좀 일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결국은 뭐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죠. 기소한 다음에 결국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지금 한쪽은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의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걸로 봐서는 그 영장 발부 자체가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좀 있다고 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증거가 없고 진술밖에 없다라고 김용 부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아주 추론인데 명색이 제1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불과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난 야당 대선 후보였고 근데 그렇게 탄압의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무슨 어느 검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상식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명색이 대상이 지금 야당 대표인데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추론은 가능한 거거든요. 알 수 없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겠으나 저도 이 상황이 계속 이제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 검찰의 수사 초입 단계니까 여야의 예상국회에 산적한 게 많으니 그거 좀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정치 공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이건 뭐 침탈이다, 뭐 야당 탄압이다 얘기한다면 그럼 법원이 침탈을 방조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 청와대에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위원회도 있었어요. 단지 민주연구원이 당사에 있다 보니까 특히 국정감사 그 당일날 들어가니까 야당으로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특히 당대표가 연관되어 있는 수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계속 침탈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일단 수사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라. 정책이나 민생 가지고 승부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여야 모두에게 해당한 얘기입니다. 너무 수사를 가지고 양쪽이 공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 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사실 뭐 순방 논란도 그러면서 이제 비속어 전국으로 이어졌고 최근에 어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입니다만 국정감사도 역시나 사상 최악의 정쟁 국감이 됐고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는데 박석원 앵커가 어떤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종합 국감을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 전현 정부의 비리와 실정을 부각하며 사사건건 충돌했고 복합 위기를 타개할 정책 대안은 자취를 감춘 국감이었는데요. 대체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실소를 터뜨린 장면들도 있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거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했던 국감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들으세요. 안 들으려면 왜 여기 버린 얘기만 하고 말아요. 자,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분한테 니나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 의원, 정의당 당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동지 저동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역시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언사가 오가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숙한 분위기를 한순간 웃음바다로 만든 일도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죠.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 이정수 검사장은 우리 박범계 장관 박범계 우리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나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기해보세요. 다 끝났습니까? 네, 여러 해프닝들이 많았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피감기관과의 마찰은 빈번했는데요. 그 모습도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무식한 소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친분이 있으십니까? 이분하고 사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한 다리 건넌 모르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 소통이 정상이라고 하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삭제를 해서요.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문자가 더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자가 있었습니까?
그때 경황이 없었는데 저는 총장님하고 수석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몇 개입니까? 상대방 핸드폰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대통령실과 관계자의 일상적인 문의 수준에 통화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일상적인 문의 수준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의가 없었다는 말은 말이 헛나간 겁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은 사실 정신도 없고. 네, 아까 박세원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일부는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또 두 분과 함께 살짝 실수를 머금기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제 있었던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간의 설정까지 보고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자, 위원님.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저희가 욕심을 내느라 다 국감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자, 이 방금 보신 장면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른 게 워낙 많으니까 다 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네. 저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김의겸 의원 얘기하는 네. 거 보면 어떤 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긴 있는데 말하는 투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있지 않았다라는 게. 네. 근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뭔가 제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육성을 틀었는데 네. 요즘 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마당이라서 이것도 이걸 가지고 뭐 사건으로 갈 건 아니겠습니다만 수사할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국감장에서 저런 걸 가지고 자꾸 그 자리에 갔느냐 안 갔냐라고 발언하는 거는 양쪽이 다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답변하는 사람이나도 그렇고 질문하는 의원도 그렇고 저런 거 좀 빼면서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워낙 이 양쪽이 대치가 심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상대방 공격하고 보고 또 이쪽은 또 반박을 또 세게 하고 뭐 그런 게 아주 일상화 생활화된 게 아닌가. 국감이 그래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최악의 국감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같은 주제로 앞선 시간대 뉴스앤 이슈의 전재수 의원과 성일종 의원 표현을 제가 빌어서 질문 드리면 국회는 질문하는 곳이다라는 논리와 팩트 확인을 먼저 해라라는 논리가 상충했거든요. 평론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한마디로 한 건에도 급이 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되면 의원들이 뭐 이른바 한 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 한 번 더 노출되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도 알리고 이제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좀 무리수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한 것 내용들을 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제 잠시 언론에 자기 이름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좀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특임 교수 또 이종은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도 출신의 이민 3세, 영국 차기 총리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최연소 첫 비백인 타이틀도 여럿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로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영국에서 보수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쟁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후보가 된 수넥 전 재무장관이 보수당 대표와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It is the greatest privilege of my life to be able to serve the party I love and give back to the country I owe so much to. 수넥 총리 내정자는 300여 년에 걸친 영국 내각 역사상 백인이 도맡아온 총리 자리를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 혈통의 인도계로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42살로 1812년
로버트 젠킨슨 총리 이후 최연소 총리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인도 출신 이민 3세인 순핵은 의료인 부모 밑에서 옥스포드와 스탠포드 등 최고 학교를 나왔고 부인은 인도 억만장자의 딸입니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순핵 내정자는 단정한 머리 모양과 딱 맞는 고급 정장 스타일로 헝클어진 머리와 돌발 행동으로 유명한 존슨 전 총리와 비교됩니다. 2015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출한 그는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첫 정부 직책을 맡았고 2020년 2월엔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순핵 내정자는 먼저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트러스 총리가 남긴 후유증을 수습해야 합니다. But there is no doubt we face a profound economic challenge. We now need stability and unity, and I will make it my utmost priority to bring our party and our country together. 순핵 총리 내정자는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한 뒤 정식 취임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연이어 주장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크렘린궁에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총동원해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 일명 더티밤을 준비 중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전달한 정보를 서방이 불신한다고 해서 방사성 폭탄의 위협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을 제조할 과학적,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동기도 갖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영국과 접촉했으며 체르노빌 원전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окаций с применением грязной бомбы Украина рассчитывает запугать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увеличить поток беженцев и выставить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как ядерного террориста. 전날 쉐이구 국방장관에 이어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도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과의 통화에서 방사성 폭탄 사용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방사성 폭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시설을 파악했으며 이는 거듭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연쇄적 주장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확전의 빌미를 쌓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false allegation being used as a pretext for further escalation, and we've made clear we reject these allegations. 나토와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허위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La Unión Europea rechaza toda forma de escalada y consideramos una enorme irresponsabilidad por parte de Rusia cualquier tipo de amenaza en este sentido. 최근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황에서 열세에 놓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에 중무장한 병력 9천여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방사성 폭탄 공격을 사전에 막는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입니다. 20차 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 1인 권력을 강화하고 이른바 중국목을 달성할 시 주석의 충성파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네,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미국에 맞서면서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충성파 돌격대. 자, 중국 최고 권력 지도부가 공산당 상무위원회인데 그 인물들의 면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리창 새 상무위원 굉장히 주목되는 인물인데요. 네. 리커창 총리를 대신해서 새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도 신기하게도 리창인데 가운데 극자, 커를 빼면 이름도 비슷한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있고 리창 상무위원 새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오러지, 그다음에 왕후이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있는데 뭐 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네. 특히 리창 새 총리 유력한 리창 상무위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충성파라고 볼 수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상하이 봉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잖아요. 네. 사실 상하이를 봉쇄하고도 봉쇄를 그렇게 고강도로 하고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시 중국 분위기는 이렇게 방역을 못했느냐라는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초기에 이 리창 상하이 시서기가 네. 좀 느슨한 방역을 통해서 이거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0명 단위로 막 번지니까 중국 내부에서 특히 공산당 내부에서 경쟁자들이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라는 네. 비판이 있었을 때 고강도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400만 명의 상하이 시민을 모두 가둬놓다시피 해서 이걸 이겼습니다. 극단적인 방역을. 그렇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볼 때는 이렇게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이른바 뚱타이칭링이라고 하는 봉쇄식 방역을 자기의 말을 따라서 이거를 수행해서 이겨냈다는 것. 이걸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이 충성도가 있구나 해서 다시 발탁한 거고요.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5월이면 지금 뭐 5개월 정도 전인데요. 이 사람이 그걸 살아났고 그만큼 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리로 발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냐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로 경력을 푸젠성하고 저장성에서 쌓았는데 그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저장성에서 성장도 하고 당서기도 하고 권력을 넘겨받은 셈이 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굉장히 상하이 당서기, 상하이시의 1인자입니다. 이걸 맡다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는데 그걸 정면 돌파함으로써 즉 시진핑 주석의 방역 정책을 정말 정면으로 그대로 이행하면서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발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인자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나머지 상무위원들도 과연 파격적인 뭐 인사가 있을 것이냐 혹은 예외를 깰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바로 주목되는 사람이 차이치 이 베이징시 당석인데요. 베이징시의 최고 권력자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됐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5위인데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리커창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석이 됐죠. 그것이 뭐냐면 차이치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노점상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경제라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제 우리가 뭐 생맥주를 거리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팔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손수레를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보따리를 가져와서 이 거리에 널어놓기도 하고 이런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게 당시 리커창 총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시가 처음에 좀 하다가 당시 당석인 차이치의 어떤 지시로 보이는 새로운 그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언론들은 차이치가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니까 2위인 리커창 총리의 지시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사람이 이제 상무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충성파라고 볼 수 있고 역시 경력을 보면 푸젠성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당시 근무할 때 당 성장과 당서기 이런 것을 근무할 때 역시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측근이고 충성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베이징시로 데려온 걸 보면 굉장히 신뢰하는 신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차이치입니다. 당석이 이제 베이징시 당석이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추진했던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보는 거죠. 강력한 방역을 통해서. 그래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리창 또 차이치까지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좀 익숙한 인물이에요. 왕이 부장.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외교사령탑도 교체가 됐는데 그럼 왕이 부장이 외교수장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급이 내려가는데요. 지금까지 저 7명은 최고 실력자들이고요. 네. 이 아래 24명의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정치국위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이 하이어라키의 이제 두 번째 층에 있는데요. 거기서 24위 안에 들은 권력자가 된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그 전에는 이제 국무위원이었고 중앙위원 정도였는데 지금 정치국 위원 24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갑니다. 사실 저 자리에 외교 담당은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고령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아마 은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정치국 위원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외교사령탑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왜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발탁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사실 주미대사 출신이고 굉장히 그 미국통입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은 일문과 전공이고 일본 대사를 지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관측통들이 과연 일본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새 어떤 정책 그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이라든지 중국몽의 실현이라든지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이 부장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교사령탑으로 두고 앞으로 모든 외교를 아마 왕이 부장하고 상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올라간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그럼 왕이 부장 후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 왕이 부장 후임이 사실은 굉장히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미 중국 대사인데요. 친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얼굴인데 지금 네. 왕이 부장 얼굴이고요. 친강 새 정치국 중앙위원은 예. 전에 이 사람입니다. 지금 주미 대사 취임한 직후에 이게 언론하고 만난 네. 건데요. 전에 대변인을 지내서 아마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낯이 있네요. 네. 굉장히 그 사납게 거칠게 미국하고 맞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친강 그 주미 대사는 미국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뭐 전과정 민주주의라고 해서 네. 항상 민주주의 그 인민의 뜻이 반영되는데 미국은 선거 때만 반영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의 외교부장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과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바뀌고 외교 진영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게 중국의 과거와 중국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방 분야에도 혹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까? 국방 분야는 이제 허웨이둥 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면요. 군사위원회가 사실 그 중국의 무력을 총괄하는 어떤 기구인데 덩샤오핑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입니다. 예.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저걸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네.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고요. 왼쪽에 이제 장여우샤라는 부주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그 아버지 시중신과 저 사람의 아버지와 같이 옛날에 같이 싸웠고 또 과거에도 부친끼리 친구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이 동부전구 사령관이었다가 발탁이 된 겁니다. 동부전구는 두 가지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부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해협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그 랴오이다오 네. 센카쿠 열도도 저기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8월인가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했을 때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 미사일을 쏘면서 포위해서 실제 사격 훈련을 했죠.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일이었는데 예. 그것을 사실 새 군사의 부주석이 기획해서 실행하고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발탁된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 이 타이완 문제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되고 타이완 문제를 주목할 때는 저 군사의 부주석 새로 발탁된 허웨이둥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허웨이둥 지금, 이 부주석.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외교 문제가 여러 갈래로 얽혀있기 때문에 충성파가 전진 배치된 어떤 면면을 지금 강성훈 기자가 짚고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좀 압축해서 질문을 드리면 당내 반발은 없는지, 자, 이 부분이 왜 그 중국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지까지 함께 좀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요.
네, 당내 반발은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네. 하죠. 이게 좀 너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걸로 연루돼서 숙청이 돼서 실질적으로 반발할 사람이 별로 없고요. 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면 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발하면서 거의 면접을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조사원들을 내려보내서 모두 이렇게 1대1로 면접을 해서 뽑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네.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국의 중앙위원 200여 명은 사실 당 중앙이라고 불리는 집단입니다. 핵심이고 여기서 결정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이 사람들을 거의 면접하다시피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뽑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뭐 공개된 겁니다만 첫 번째는 이 공산당의 영도를 확실히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을 뽑은 거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영도를 확실히 보유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권력을 굉장히 공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토대라 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중국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뭐 봉쇄 고강도 봉쇄라든지요, 아니면 경제보다는 정치를 우위로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들이 정말 그 주가가 대폭락하고 홍콩 증시도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이 중국의 새 지도부에 대한 하나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시진핑 원톱 체제 더욱 확고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바라보는 조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땡큐 시진핑 이렇게 뉴욕의 뉴욕 타임스 신문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네. 그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그 권력이 집중되면 경직되죠. 지금 정치국위원회 보통 여성이 한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여성도 배제됐습니다. 순춘남 부총리가 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 자리를 이제 여성이 채우지 못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경직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신복들 비서실장들 출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봉쇄식 방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컬럼니스트가 한 얘기는 뉴욕타임스 신문의 평가는 오히려 중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결집돼 있고 중국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이런 것인데 결국 언젠가는 중국에게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컬럼니스트의 말은 one day, 언젠가는 이게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언젠가라는 시간이 네. 그렇게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새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몇 년 안에 무슨 큰 정변이 일어날 거냐 이제 그렇게 기대하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10년 동안 준비를 해온 이 1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어떤 정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럴 만큼 중국 내의 시민사회가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을 엑스맨으로 보는 그런 시각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국제부 강성훈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폴란드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에 나선 우리나라가 가성비에 앞선 상황에서 미국의 원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흠집내기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가 편들게 나설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와 방사는 물론 원전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은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은 가성비 면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사가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87년 한전은 4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시스템 AT 플러스란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계 문서를 넘겨받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원전을 개발했습니다. 이어 1997년 6월 3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우리가 개발한 원전 설계 기술 정보 등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UAE에 한수원이 원전 4기를 수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부의 뉴테크 2012 계획에 따라 일부 자립하지 못했던 원전 기술을 개발해 수출에 나섰는데 미국 측에서 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경쟁을 염두에 두고 흠집을 내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가 지난 11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매각했는데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웨스팅하우스를 자기가 산 값의 한 7배인가 받고 그 카메코라는 카나다의 그 해결료 만드는 회사에다가 판매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51%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미국 측이 폴란드 사업을 수주해도 재원 조달 부담이 적은 시공 부문은 우리 측이 수주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타협을 해서 일부를 띄워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문제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배구 여왕 김연경이 드디어 오늘 정규리그 경기에 출격합니다. 변함없는 기량으로 또 한 번 여자 배구 흥행 돌풍이 기대됩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국생명이 확실한 또 에이스가 또 왔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들어온 흥국생명도 가장 우승 후보로 뽑고 싶고요. 또 컴백을 해서 영병이 둘이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2구 동성. 각 팀 사령탑들이 꼽은 올 시즌 태풍의 눈은 예상대로 김연경이었습니다. 2020-2021 복귀 시즌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공격과 서브 1위 등으로 MVP에 올랐고 여자부 평균 시청률도 사상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컵대의 흥국생명 경기 역시 중국에서 돌아온 여왕을 보기 위해 많은 관중이 들어찰 만큼 여전한 인기. 다만 김연경이 없던 지난 시즌 6위로 쳐졌던 팀 전력인 만큼 올 시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연경 역시 후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만큼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지금 잘 준비했고 또 저조차도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 다른 팀들의 개막전을 지켜본 흥국의 첫 상대는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 최하위 페퍼 저축은행. 최장신 기화 선수 어르헝의 출전 여부와 함께 흥국의 홈구장 삼산체육관이 평일 매진 진기록을 세울지도 관심입니다. 꿈만 같던 올림픽 4강 신화를 기억하는 팬들은 여왕의 국내 복귀에 환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과거 인기 스포츠였던 프로복싱 한중일 대회가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챔프 박종팔 씨가 중계방송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프로복싱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한중일 프로복싱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격투기에 밀려 인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7, 80년대 한국 복싱의 전설이었던 전 세계 챔피언 박종팔 씨는 텔레비전 중계 해설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5경기를 치른 결과 우리나라가 4승 1패, 중국은 2패, 일본은 1승 2패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선수들은 투혼이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며 복싱의 매력을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자꾸 일으켜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선배로서도 좋고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 해설하는 자체가 세월도 빠르기도 하고 후배들 화이팅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올해로 5번째 대회를 개최한 제주는 더 큰 그림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제 평화의 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대회를 반드시 유치하는 게 이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선수는 줄었지만 생활체육으로서의 저변은 늘어난 복싱. 한국 복싱의 영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4강 링에 신선한 에너지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비입니다. LG가 한국 시리즈로 향하는 첫 관문에서 기선을 제압한 가운데 오늘 저녁 열리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LG 플러코와 키움 요키시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플러코는 15승 5패로 다승 2위, 평균 자책점 2.39로 3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에 맞설 요키시는 4년째 키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키움이 가장 믿을 만한 선발 투수입니다. 월드컵에 나서는 벤투호의 마지막 스파링 파트너가 유로 2016 8강에 올랐던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로 정해졌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1일 경기도 화성에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르는데 경기 다음 날인 12일 카타르행 엔트리 26명을 발표합니다. 대표팀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맹활약 중인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국제축구연맹 FIFA가 극찬했습니다. 김민재는 팀의 11경기 중 10게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데 FIFA는 공식 SNS를 통해 바위 같은 수비, 리그 최고, 카타르 준비 완료라고 호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졌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기온 7도 등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18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 7도, 청주 6도, 또 창원은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8도, 춘천 17도, 광주는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 또 금요일에는 경북 동해안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